1943년 10월 동해 바다는 검붉은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마지막 발악이 한반도 전역을 짓누르던 그 시절 한 여인이 파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서영, 독립운동가 윤태호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리고 72년이 흐른 지금 그 바다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2015년 가을 경북 영덕의 작은 어촌 마을. 72세의 박도연은 매일 새벽 같은 자리에 앉아 수평선을 바라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치매 초기라고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그의 눈빛 속에 담긴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도연의 손에는 언제나 낡은 나무 상자가 쥐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70년 전 약속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도연은 방파제 끝에 앉아 파도를 세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3427번째 파도가 밀려올 때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도연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그가 평생 잊으려 애썼던 이름을 불렀습니다. 윤서영. 그 이름이 공기 중에 퍼지자 도연의 손에서 상자가 떨어졌습니다. 상자 뚜껑이 열리며 흑백 사진 한 장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25살의 청년과 22살의 아가씨가 서 있었습니다. 둘의 손은 꼭 잡혀 있었고 배경은 지금 도연이 앉아있는 바로 그 방파제였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이진수 40대의 다큐멘터리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3년 전부터 일제강점기 실종자들을 추적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도쿄의 한 창고에서 발견된 조선 총독부 기밀 문서 속에서 윤서영이라는 이름과 함께 충격적인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서영, 1943년 10월 13일 밤 10시 32분 영덕군 축산항에서 체포. 협조자 박모 씨의 제보로 검거 성공. 부산 수용소를 거쳐 사포로 탄광으로 이송. 협조자 박모 씨. 진수는 당시 마을에 살던 박 씨 성을 가진 사람을 추적했고 단 한 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박도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수가 알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기록은 조작된 것이었고 진짜 밀고자는 70년 동안 마을에 존경받는 어른으로 살아온 다른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도연은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뇌리에는 그날 밤의 기억이 칼날처럼 되살아났습니다. 폭풍 우 치던 바다, 서영의 비명소리,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 도연은 평생 한 가지 진실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자신은 서영을 구하려다 실패했고 그녀는 파도 속으로 사라졌다는 것. 하지만 진수가 가져온 정보는 달랐습니다. 서영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본으로 끌려가 사포로 탄광에서 15년을 노역했고 1958년 해방되어 사포로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현재까지 생존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도연에게 구원이 아니라 지옥이었습니다. 만약 서영이 살아있다면 그녀는 왜 70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연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진수는 3일 후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카메라 2대와 노트북 그리고 두꺼운 서류 뭉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열린 첫 만남에서 진수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윤서영 씨는 현재 일본 사포로에 살고 있으며 한 달 안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 마을을 찾는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을 배신한 사람의 얼굴을 직접 보기 위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은 술렁이었습니다. 70년 전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박도현과 정만석. 82세의 정만석은 마을의 최고령 어른이자 모두에게 존경받는 독립유공자 후손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3.1운동에 참여했다가 옥사했고 정만석 자신도 해방 후 마을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만석이 도연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방파제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달빛 아래 정만석의 얼굴은 묘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정만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한테 말해봐.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석이 형, 나도 잘 모르겠어요. 배가 뒤집히고 정신을 차렸을 때 서영이는 없었어요. 정만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넌 어떻게 살아났어? 파도가 날 해안으로 밀어냈어요. 깨어났을 때 난 모래사장에 누워 있었고. 정만석은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도연아, 조심해. 그 여자가 오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무슨 뜻입니까?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그날 밤 서영이를 일본 놈들한테 넘긴 게 누군지. 도연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설마 형님이. 정만석은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도연은 그 자리에서 새벽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이틀 후 진수는 마을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조선총독부 문서 사본을 공개하며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윤서영을 밀고 한 협조자 박모 씨의 정체를 밝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도연에게 쏠렸습니다. 도연의 손녀 소라가 회관 뒤편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7세의 소라는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하다가 할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마을로 내려온 지 3개월째였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평생 바다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소라는 그날 밤 할아버지 방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편지 5통이 들어있었습니다. 모두 1943년에 쓰인 것이었고 발신인은 윤서영이었습니다. 소라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도연 오라버니, 아버지께서 일본 헌병에게 끌려가셨습니다. 저도 곧 잡힐 것 같습니다. 오라버니가 약속한 그 배를 준비해 주세요. 저는 오라버니만 믿습니다. 두 번째 편지. 도연 오라버니, 내일 밤이면 보름달입니다. 약속한 그 시간에 방파제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오라버니, 저를 꼭 구해주세요. 세 번째 편지. 도연 오라버니, 집이 포위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드시 빠져나갈 것입니다. 오라버니를 믿습니다. 네 번째 편지. 도연 오라버니,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오라버니를 만나지 못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오라버니는 제 인생의 빛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편지는 달랐습니다. 종이가 찢어져 있었고 글씨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 오라버니, 저는 지금 배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배는 오라버니 배가 아닙니다. 누군가 저를 속였습니다. 오라버니, 저는 끝까지 오라버니를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오라버니의 선택이었다면. 편지는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소라는 편지를 들고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도연은 마루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라가 편지를 내밀자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할아버지가 윤서영 할머니를 배신한 거예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난 서영이를 구하려고 했어. 하지만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내가 준비한 배는 방파제 동쪽에 대어놔야 했어. 하지만 누군가 그 배를 서쪽으로 옮겨놨어. 서영이는 어둠 속에서 그 배를 내 배로 착각하고 탔겠지. 그리고 그 배에는 일본 헌병이 기다리고 있었군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 동쪽 방파제에서 아침까지 기다렸어. 서영이는 오지 않았어. 다음 날 마을에 소문이 돌았지. 윤서영이 바다에서 익사했다고. 난 그렇게 믿었어. 70년 동안. 그럼 할아버지 배를 옮긴 사람이 진짜 배신자네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만석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정만석은 무사했지만 집안의 모든 물건이 재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진화 작업을 도왔고 소라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탄 잔해 속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쇠로 된 작은 상자였습니다. 겉은 녹슬었지만 내부는 온전했습니다. 소라는 주위를 살피고 그것을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상자를 열어본 소라는 경악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1943년 10월 14일자 조선 총독부 감사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수령인은 정만석의 아버지 정용식이었습니다. 감사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독립운동가 윤태호 일당 검거에 협조한 공로. 소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만석의 아버지는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친일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윤서영을 밀고 한 사람도 바로 정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장 뒤에는 또 다른 문서가 있었습니다. 1958년 일본 삿포로시 호적 등본. 이름은 정미영. 출생지는 조선 경상북도 영덕. 비골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개명 전 이름 윤서영. 소라는 숨이 막혔습니다. 윤서영은 일본에서 정미영으로 이름을 바꾸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씨는 자신을 배신한 정씨 집안의 성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복수였을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페이지였습니다. 혼인신고서. 정미영과 정만석. 1960년 2월 14일 삿포로시청에서 혼인신고 완료. 소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윤서영과 정만석이 결혼했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일본에서? 소라는 즉시 진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진수는 다음 날 서울에서 내려와 그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제 조사에 따르면 윤서영 씨는 독신으로 살았어요. 소라가 말했습니다. 감독님, 삿포로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직접 윤서영 할머니를 만나야 해요. 하지만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윤서영 씨가 이미 한국으로 오고 있거든요. 내일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윤서영은 인천공항 입국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진수와 소라는 3시간을 기다렸지만 69세의 노인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진수가 항공사에 문의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윤서영은 삿포로발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영덕 마을에는 낯선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그녀는 낡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60대 후반으로 보였고 일본식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초입의 작은 여인숙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여인숙 주인 박술래는 묻지도 않은 질문에 답했습니다. 어머, 손님 혹시 일본 분이세요?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래전에 이 마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술래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성함이? 정미영입니다. 술래는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았지만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늦게 술집에서 만난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고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정만석은 그 소식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즉시 여인숙으로 달려갔습니다. 2층 203호 문을 두드렸을 때 안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70년 전 그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누구세요? 나요, 만석이요. 문이 열렸습니다. 윤서영, 아니 정미영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70년의 세월은 그녀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겼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정만석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서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영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에요. 당신은 70년 동안 거짓말로 살았잖아요. 정만석의 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당신이 알아. 서영이 손에 들고 있던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정만석의 일생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언제 누구를 만났고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마을에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는지 서영이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일본에 팔아넘긴 것도 알아요. 그리고 당신이 나를 헌병대에 넘긴 것도요. 정만석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땐 어쩔 수 없었어. 우리 집안도 살아야 했고.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도현 오라버니의 배를 옮겼어요. 그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죠. 당신은 내가 도현 오라버니를 믿고 그 배에 탈 거라는 걸 알았어요. 정만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 다 내가 한 짓이야. 그런데 왜 우리가 결혼했죠? 이 질문에 정만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건 내가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이야. 서영은 비웃었습니다. 사랑. 당신이 사랑을 알아요? 정만석이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정만석과 윤서영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배경은 일본 삿포로의 눈 덮인 거리였습니다. 1958년 내가 당신을 찾아갔을 때 기억나요? 당신은 탄광에서 막 풀려나 거리를 헤매고 있었어요. 나는 당신을 찾기 위해 일본 전역을 뒤졌어요. 서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보자마자 돌을 던졌어요. 내 이마가 찢어졌지만 나는 당신 앞을 떠나지 않았어요. 한 달 동안 당신이 사는 판잣집 앞에서 잠을 잤어요. 서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죄책감에 그랬겠죠. 정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랑 때문이었어요. 나는 20살 때부터 당신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도연만 보았어요. 그게 견딜 수 없었어요. 서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나를 파멸시킨 거군요. 맞아요. 하지만 나는 후회했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당신을 찾아간 거예요. 서영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과 결혼했다고 생각해요? 정만석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돌아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으니까. 서영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나는 거래를 한 거예요. 당신이 나를 평생 돌봐주는 대신 나는 당신의 과거를 묻어주는 거래. 사랑 같은 건 없었어요. 정만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알고 있어요. 30년 동안 같이 살면서 당신은 단 한 번도 나를 남편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항상 정만석 씨라고만 불렀죠. 서영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정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줬어요. 당신이 한국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하면 새벽부터 시장에 가서 재료를 구했고, 당신이 바다를 보고 싶다고 하면 삿포로에서 가장 먼 해안까지 차를 몰았어요. 서영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당신이 병에 걸렸을 때는 6개월 동안 병원에서 잠을 잤어요. 의사들이 포기하라고 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당신을 살렸어요. 서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당신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알아. 하지만 그것은 속죄였지 사랑은 아니었어요. 정만석이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돌아온 건 왜요? 70년 만에. 서영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복수의 미소였습니다. 당신을 파멸시키려고요. 당신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고요. 정만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그 다큐멘터리 감독도? 맞아요. 내가 3년 전에 연락한 거예요. 조선 총독부 문서도 내가 제공한 거고요. 정만석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왜 도연이를 협조자로 지목한 거요? 그 사람은 무고해요. 서영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것도 계획이에요. 도연 오라버니가 마을에서 쫓겨나고 모든 사람에게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것을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서영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분도 나를 구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날 밤 나는 동쪽 방파제에서 1시간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도연 오라버니는 오지 않았어요. 정만석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도연이는 동쪽에 있었어요. 내가 약속 장소를 바꾼 거예요. 도연이한테는 서쪽이라고 했고 당신한테는 동쪽이라고 한 거죠. 서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거짓말. 정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예요. 도연이는 서쪽 방파제에서 당신을 기다렸어요. 제시도 김계 속폭풍우가 치는데도 아침까지 그 자리를 지켰어요. 나는 그날 밤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서영은 주저앉았습니다. 70년 동안 믿었던 진실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도연 오라버니는 당신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신을 지키려다 실패한 거죠. 서영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70년 동안 쌓아온 복수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정만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영 씨,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해요. 도연이는 무고해요. 서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앉아 밤새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회관에는 모든 주민이 모여들었습니다. 진수가 중대 발표를 한다는 소식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도연도 소라의 부축을 받으며 그곳에 왔습니다. 정만석은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진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증언자를 모셨습니다. 7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분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윤서영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고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서영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윤서영입니다. 1943년 이 마을에서 일본 헌병에게 끌려간 사람입니다.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오늘 진실을 말하려고 왔습니다. 박도연 씨는 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이 술렁이었습니다. 진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영은 계속했습니다. 도연 오라버니는 저를 구하려다 실패한 것뿐입니다. 진짜 배신자는 따로 있습니다. 서영의 시선이 정만석에게 향했습니다. 정만석 씨, 일어나시겠습니까? 정만석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리자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서영이 말했습니다. 정만석 씨의 아버지 정용식은 친일파였습니다. 그는 우리 아버지를 일본 헌병 때에 밀고 했고 나를 체포하는 데도 협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정만석 씨는 서영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도연 오라버니가 준비한 배의 위치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된 배에 탔고 그곳에서 일본 헌병들에게 붙잡혔습니다. 회관이 술렁이었습니다. 정만석을 향한 시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정만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소라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불에 탄 집에서 발견한 쇠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소라는 조선총독부 감사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회관에 있던 사람들이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문서를 본 사람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정만석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석이 형, 왜 그랬습니까? 우린 친구였잖습니까? 정만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영이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정만석은 젊은 시절부터 저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연 오라버니를 사랑했습니다. 정만석은 그것을 알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갈라놓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정만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서영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도연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미쳤습니다. 만약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도연도 가질 수 없게 하려고. 도연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서영이를 일본 놈들한테 넘긴 겁니까? 정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수였습니다. 저는 서영이 잠깐 잡혔다가 풀려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들은 서영을 일본으로 끌고 갔습니다. 15년 동안 탄광에서 노역을 시켰습니다. 나는 그것을 뒤늦게 알았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서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1958년에 저를 찾아온 것입니까? 죄책감 때문에. 정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당신을 찾아 일본 전역을 헤맸습니다. 그리고 삿포로에서 당신을 발견했을 때 당신에게 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한 것입니까? 정만석은 쓰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속죄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진심으로 당신을 돌봤습니다. 30년 동안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줬습니다. 서영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당신을 이용했습니다. 당신의 돈으로 살았고 당신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언제나 복수만 있었습니다. 정만석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파멸시키려고 돌아온 것입니까?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3년 전부터 계획했습니다. 당신이 마을에서 존경받는 어른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수 감독님께 연락했고 모든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진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도쿄에서 발견됐다는 조선 총독부 문서도?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보낸 것입니다. 정만석이 보관하고 있던 아버지의 친일 기록들을 제가 빼돌린 것입니다. 진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왜 박도현 씨를 협조자로 지목했습니까? 서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것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70년 동안 도현 오라버니가 저를 배신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약속 장소에 오지 않았으니까요. 도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영아, 나는 갔었어. 서쪽 방파제에서 밤새 기다렸어.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알아요. 어젯밤 정만석한테 들었어요. 오라버니는 잘못이 없었어요. 모든 것은 정만석의 계략이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7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서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다리는 떨렸고 소라가 부축해야 했습니다. 서영아.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라버니. 오라버니는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오라버니를 의심했던 것이 잘못이에요. 두 사람은 70년 만에 손을 잡았습니다. 회관에 있던 모든 사람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만석이 갑자기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정만석에게 향했습니다. 정만석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1988년 서영이 나한테 준 편지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진수가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진수는 편지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서영 씨, 이게 사실입니까? 서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라가 편지를 빼앗아 읽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만석, 당신과의 거래를 끝낼 때가 왔습니다. 나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1962년 삿포로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나는 그 아이를 고아원에 맡겼고 당신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이가 자라 당신을 찾을 것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정진수입니다. 소라는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감독님 설마...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정만석과 윤서영의 아들입니다. 회관이 술렁이었습니다. 진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3년 전 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출생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버지를 파멸시켜달라고. 서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진수야. 나는 너를 이용했습니다. 진수는 쓰게 웃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 왜 어머니가 저를 버렸는지. 정만석이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있는 줄 몰랐다. 서영이 말하지 않았으니까. 진수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알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저를 인정했을까요? 정만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모르겠다. 당시 나는 한국으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 진수가 말했습니다. 1988년 어머니가 편지를 보낸 그 해에 당신은 한국으로 돌아왔죠. 마을 사람들에게는 일본에서 사업으로 돈을 벌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어머니와 이혼하고 도망친 겁니다. 정만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진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떠난 후 혼자 살았습니다. 26년 동안 당신을 찾아 살았던 집에서 당신이 남긴 물건들과 함께. 그리고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서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아요. 나는 26년 동안 기다렸어요. 정만석이 마을에서 어떻게 사는지 지켜봤어요. 존경받는 어른이 되고 마을 발전에 기여하고 훈장까지 받는 것을 지켜봤어요.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어요. 친일파의 아들이 독립유공자 후손 행세를 하고 배신자가 존경받는 어른 노릇을 하는 것을 나는 참을 수 없었어요. 정만석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나를 이용했잖아요. 30년 동안 내 돈으로 살았잖아요. 서영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나는 당신을 이용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나를 파멸시켰어요. 15년 동안 탄광에서 노역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동등하지 않아요. 회관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진수가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저는 어머니의 복수 도구였습니다. 서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가 누구인지 왜 버려졌는지 모른 채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사포로에서 온 편지 한 통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진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이 편지에서 모든 것을 밝혔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왜 저를 버렸는지, 그리고 제게 무엇을 해달라는지.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썼습니다. 진수야,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를 배신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파멸시켜라. 그것이 내가 태어난 이유다. 회관이 술렁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40년 동안 모르고 살았는데 왜 이제 와서 복수를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진수가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2년 동안. 그 편지들에는 어머니가 겪은 고통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수는 또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탄광에서의 15년. 하루 16시간 노동. 굶주림. 폭력.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절망.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편지들을 읽으며 어머니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을. 정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수야, 나는. 진수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듣고 나니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아버지도 피해자였습니다. 시대의 피해자, 질투의 피해자, 그리고 자신의 선택의 피해자. 진수는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박도연 할아버지는 가장 큰 피해자였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7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의 복수를 완성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용서해야 할까요? 소라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진수 씨, 제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정만석 씨와 30년을 함께 사셨다면 그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행복한 순간이 없었을까요? 이 질문에 서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라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통해 배웠습니다. 70년 동안 한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바다를 사랑했고, 마을을 사랑했고, 삶을 사랑했습니다. 소라는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3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어요. 그 시간 동안 복수만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서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정만석 씨를 조금이라도 사랑한 적은 없으셨나요?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있었습니다.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1965년 겨울, 저는 폐렴에 걸렸습니다. 의사는 살 가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만석은 6개월 동안 병원에서 잠을 잤습니다.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가 매일 아침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서영아, 살아줘. 제발 살아줘. 나 없이는 못 살아. 서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비록 끔찍한 방법으로 나를 파멸시켰지만 이 사람의 사랑만큼은 진짜구나. 정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영아. 서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도연 오라버니가 있었으니까요. 도연이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영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0년 동안 정만석 곁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항상 이곳, 이 바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서영은 정만석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복수한 것은 정만석만이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도 복수한 겁니다. 30년 동안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거부했으니까요. 정만석이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지금도 나를 증오합니까? 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증오와 연민 사이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놓으세요. 복수도 증오도 모든 것을. 서영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진수야, 미안해. 너를 도구로 사용한 것.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알았습니다. 진수는 정만석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 한 단어에 정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진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아버지도 시대의 희생자였다는 것을. 정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그때 회관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2대가 회관 앞에 멈췄습니다. 경찰관들이 내려 회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정만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만석 씨, 친일 반민족행위 은폐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정만석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경찰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회관 문 앞에서 그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서영을 돌아봤습니다. 서영 씨, 당신은 날 용서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고맙소. 30년 동안 내 곁에 있어줘서.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만석은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진수야, 너를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은 없지만 한 가지만 부탁하마. 내 어머니를 잘 돌봐줘. 그 사람은 내가 평생 사랑한 유일한 사람이니까. 진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이 정만석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회관에 남은 사람들은 복잡한 표정으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소라가 할아버지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집에 가요.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서영이랑 갈 곳이 있어. 어디요? 방파제야. 70년 전 약속했던 그곳. 서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라버니, 아직도 기억하세요? 어떻게 잊겠어. 그날이 내 인생의 전부였는걸. 두 사람은 회관을 나와 방파제로 향했습니다. 소라와 진수도 조용히 뒤따랐습니다. 방파제 끝에 도착한 도현과 서영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석양이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습니다. 도현이 말했습니다. 서영아, 그날 밤 내가 준비한 배를 기억해.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해요. 오라버니는 3개월 동안 몰래 준비했다고 했죠. 도현이 웃었습니다. 맞아. 나는 너랑 일본 제시도 김계속을 탈출해서 상하이로 가려고 했어. 그곳에서 독립운동을 계속하면서 너랑 평생을 살려고 했지.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그 꿈을 꿨어요. 하지만 운명은 우리를 갈라놨죠. 도연이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린 함께야. 7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어. 서영은 도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오라버니, 저는 이제 편안해요. 70년 동안 마음속에 있던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아요. 나도 그래.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 두 사람은 그렇게 석양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진수가 소라에게 물었습니다. 저 두 분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소라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시겠죠. 70년을 기다렸으니까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저를 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이해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도 피해자였다는 것을요. 소라가 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독님, 아니 진수 씨.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진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만들 겁니다. 하지만 복수가 아니라 화해의 이야기로요. 정만석을 악인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비극이 만든 또 다른 피해자로 그릴 겁니다. 소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그날 밤 도연은 서영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소라가 준비한 방에서 서영은 70년 만에 고향의 밤을 맞았습니다. 잠들기 전 서영은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오라버니, 70년 동안 저를 기다리셨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아침 방파제에 나가 바다를 봤어. 언젠가 너를 태운 배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지.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오라버니. 제가 오라버니를 의심해서.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 상황이 그랬으니까. 두 사람은 그날 밤 7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정만석은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나이와 진심 어린 반성, 그리고 서영의 탄원서를 고려한 판결이었습니다. 출소한 정만석은 마을을 떠나 서울의 작은 집에 정착했습니다. 진수는 다큐멘터리를 완성했습니다. 그날의 바다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는 방송국에서 방영되었고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였습니다. 다큐멘터리 마지막 장면은 도현과 서영이 방파제에서 손을 잡고 석양을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상처를 복수로 치유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치유는 용서에서 옵니다. 도현과 서영은 70년 만에 재회했고 그들은 서로를 용서했습니다. 정만석도 용서받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다큐멘터리는 큰 성공을 거뒀고 진수는 여러 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와의 화해였습니다. 어느 날 진수는 서영을 찾아갔습니다. 서영은 도연의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무슨 말인데, 진수야? 진수는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야 어머니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합니다. 서영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수야, 나야말로 미안해. 너를 제대로 키워주지 못해서. 그리고 복수의 도구로 사용해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포옹을 나눴습니다. 그날 저녁 도현과 서영, 진수와 소라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네 사람은 웃고 떠들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재회한 지 6개월 후 서영이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은 병명은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의사는 남은 시간이 3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서영은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살았습니다. 도연은 서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영아, 포기하지 마. 우린 아직 함께할 시간이 필요해. 서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라버니, 우린 이미 충분한 시간을 가졌어요. 6개월이 짧다고 생각하세요? 70년을 기다린 끝에 얻은 6개월이에요. 이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영은 병원을 거부하고 도연의 집에서 남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소라와 진수가 번갈아가며 간병을 도왔고 정만석도 서울에서 내려와 조용히 서영을 돌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영은 정만석을 불렀습니다. 정만석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석 씨 앉으세요. 정만석은 서영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서영이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너무 잔인했던 것 같아요. 정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그럴 자격이 있었어요. 서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30년 동안 저를 돌봐줬어요. 진심으로.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정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영이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말하고 싶어요. 고마웠어요, 만석 씨.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사포로에서 죽었을 거예요. 정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영 씨, 나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서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용서는 이미 했어요. 아마 오래전부터.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정만석은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이 말을 듣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었소.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서영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2개월 후 그녀는 더 이상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도연은 매일 그녀의 곁을 지켰고 진수와 소라 그리고 정만석도 번갈아가며 그녀를 돌봤습니다. 어느 날 새벽 서영이 도연을 불렀습니다. 오라버니, 저 방파제에 가고 싶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영을 업었습니다. 72세의 노인이 69세의 환자를 업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도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라와 진수가 도왔고 네 사람은 천천히 방파제로 향했습니다. 방파제 끝에 도착했을 때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서영을 조심스럽게 앉혔고 그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영이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아름답네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70년 전 그날도 이렇게 아름다웠어. 서영이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라버니, 저는 행복했어요. 마지막 6개월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그래.
7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 서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제가 먼저 가면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편안해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만석도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도 피해자예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수평선 위로 떠올랐습니다. 붉은 빛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서영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저 바다 보이세요? 저기 우리가 탔어야 할 배가 떠 있는 것 같아요. 도연은 서영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보여. 우리 배가 기다리고 있어. 서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탈까요? 70년 늦었지만. 도연은 서영을 꼭 안았습니다. 그래. 가자. 우리 함께 가자. 서영은 도연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도연은 서영을 아는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소라와 진수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해는 완전히 떠올랐고 바다는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영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석했고 정만석도 왔습니다. 그는 관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도연은 서영의 유골을 바다에 뿌렸습니다. 그가 70년 전 서영을 기다렸던 바로 그 방파제에서 유골이 바다로 흩어지는 것을 보며 도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영아, 이제 자유로워졌구나. 70년 동안 묶여있던 모든 것에서. 도연은 그날 이후 매일 방파제에 나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처럼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바다와 대화하는 것처럼. 한 달 후 도연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잠든 채로 죽었고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소라는 할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그의 유골도 바다에 뿌렸습니다. 서영의 유골을 뿌렸던 바로 그 장소에서 장례식에는 마을 사람들과 진수 그리고 정만석이 참석했습니다. 정만석이 관 앞에 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아, 미안하다. 친구. 70년 동안 거짓말을 하고 살아서. 하지만 너는 끝까지 서영을 사랑했고 서영도 너를 사랑했어. 그것만큼은 진실이었어. 정만석은 눈물을 닦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유골을 바다에 뿌리며 소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할머니와 함께 계세요. 70년을 기다렸으니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세요. 바람이 불어와 유골을 바다로 실어 날랐습니다. 진수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이 될 것이었습니다. 6개월 후 다큐멘터리 그날의 바다 시즌2가 방영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도현과 서영의 마지막 6개월을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시청률은 20%를 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랑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도현과 서영은 70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결코 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개월 그들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화면에는 방파제에서 석양을 바라보는 도현과 서영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레이션이 계속되었습니다. 정만석은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도 사랑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지만 그의 사랑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서영을 돌보는 정만석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레이션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후회하고 때로는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마지막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날의 바다는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사랑도 배신도 복수도 용서도. 그리고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파도를 보내며 영원히.
화면이 완전히 어두워지고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박도연, 1943년부터 2015년까지 윤서영을 기다렸습니다. 윤서영, 1943년부터 2015년까지 박도연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함께 바다에 있습니다. 1년 후 영덕 마을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도현과 서영이 마지막으로 함께 앉았던 방파제 끝에 기념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은 바다처럼 깊고 파도처럼 끝없이 돌아옵니다. 박도현과 윤서영을 기리며 소라와 진수는 그 기념비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언제부터인가 자주 만나게 되었고 이제는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70년을 기다렸는데 우리는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말아요. 소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인생은 너무 짧으니까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파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끝없이. 그리고 그 파도 소리 속에는 도현과 서영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만석은 서울의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달 한 번씩 영덕을 찾아와 기념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기념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서영아, 도현아, 나도 이제 곧 갈 것 같구나. 그때 가서 다시 사과할게. 그리고 우리 셋이서 제대로 된 친구가 되자. 70년 전에 그랬어야 했던 것처럼. 정만석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겨울, 정만석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유언에 따라 유골은 바다에 뿌려졌습니다. 도현과 서영의 유골이 뿌려진 바로 그 장소에서 진수가 아버지의 유골을 바다에 뿌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용서받으셨어요. 도현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버지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바람이 불어와 유골을 바다로 실어 날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다 위로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소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세요. 그분들이 함께 계신다는 신호 같아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지개를 바라봤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파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영원히. 그리고 그 파도 속에는 세 사람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과 배신, 복수와 용서, 그리고 마침내 찾은 평화의 이야기가. 그날의 바다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